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인문논술을 이제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인문논술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올 때 하나 조금 다르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전에 학생들이 이제 인문논술을 풀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인문논술적인 문제 유형이 어떤 거고 어떤 식의 사고로 전개가 되는 건지를 쉽게 어머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를 제가 문제를 한번 먼저 던져보고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다 저 던질 문제는요, 서울대 심층 면접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몇몇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심층 면접을 시행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인문논술하고 똑같아요. 인문논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심층 면접은 글이 짧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고를 더 많이 시키는 거고, 인문논술은 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 글에 따라서 출제자 의도대로 사고를 전개시키게끔 유도를 해줘요. 그 차이 말고는 기본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되게 쉬워요.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이타닉호가 있는데요. 타이타닉호 어머니 다 아시죠? 그죠? 침몰한데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지금 난방대에서 침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겠죠. 이때 신이 자기에게만 나타났어요. 신이 자기에게만 딱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만약에 너를 포함하여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목을 하면 신인 나는 그를 대표로 희생시키고 너를 포함한 나머지 모두를 구해줄 수 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서울대 심층 면접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사고를 해서 교수님 앞에서 답변을 하는 이제 시험이었어요. 물론 학생들한테 충분한 사고 시간을 줬거든요. 차분히 논리를 전개시키고 생각을 해서 내 선생님 앞에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듣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시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가 요약 정리하면, 침몰 위기에 처한 배에 자신도 타고 있었는데 곧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바로 직전에 신이 나에게만 나타나요. 그리고 너가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목을 하면 나는 대표로 그를 희생시키고 나머지 모두를 구해줄 수 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한테 요구한 것은 자네는 어떤 선택을 할 거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묻은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죠? 인문논술이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 하다 보면요, 특히 인문논술이 심한데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암기 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들 갖고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주면서 사고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학생들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 질문에서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겠죠. 학생들이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제일 많은 답변이 수험생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이 65%의 비율로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자신을 지목해. 자신을 지목하겠다라고 답변했고요. 학생들은 그 이유를 다양하게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신이 만약에 그 사람을 죽게 하고 내가 산다면 평생의 죄책감 가지고 살 건데 나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생들 들었습니다. 네. 답으로서는 자신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답변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지목하는 답변. 일단 이 친구들은 좀 굉장히 착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목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녀석들이네 라고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자신을 지목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타인을 지목하는 비율이 나왔을 텐데 그 타인 지목은 좀 다양하게 답변이 나왔어요. 자, 27% 정도의 비율로 타인을 지목을 했는데 이 타인은 좀 다양해요. 그 타인을 지목한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비율이 뭐였냐면요. 성장이었어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도 다 추정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배친몰의 1차적 원인은 책임은 선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선장이 책임지고 희생이라 뭐 이런 얘기겠죠. 혹시 다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많은 답변들이 뭐가 나왔냐면 선장 말고도 선장 말고 뭐가 나왔을까요? 모두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 다 될 거예요. 선장 말고 타인을 지목했을 때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죽어도 싼 놈 혹은 죽기 직전인 사람 이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죽어도 싼 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입에 사형수가 있다면 사형수를 나는 지목하겠다. 사형수 있다면 죽어도 싼 놈이라는 건 뭐 이런 걸 거고 그 다음에 죽기 직전인 사람이라는 건 가장 많이 많은 사람. 곧 죽을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답변들도 많이 나왔고요. 특이한 답변으로 뭐도 나왔냐면요. 요거는 저 보통 이제 뭐 죽어도 싼 놈? 죽기 직전인 사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효율성, 더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이한 답변은 뭐가 나왔냐면 가장 나이 어린 아이도 나왔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답변하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죽음의 고통을 모를 것이다. 죽음의 고통을 모를 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데 저는 애가 아직 초1이고 초6이거든요. 이런 답변은 도대체 이거는 답변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때 책 몇 분 안 됩니다. 기타 답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타 답변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은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신을 지목하려고 이거였어요. 이제 학생 생각에는 이런 거겠죠. 내가 신을 지목하면 지금 신이 지목한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다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배에 탄 사람 다 사는 거 아니냐 머리에 굴렸을 거예요. 요거는 조건물이에요. 이 답변.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목한다라고 했는데 신은 배에 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조건물입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창의적 생각을 해서 모두를 살려내려는 방법을 막 강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신지목까지 갔을 텐데 그때 설정해놓은 조건을 놓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창의적이냐 말을 떠나가지고 조건 위배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이 또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답변 중에서는 자신을 지목하고 자신을 지목하고 그 답변 중에 또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아무도 지목하지 않고 다 죽자. 내가 어떻게 지목할까? 그래서 그 사람 죽고 나머지 산다면 그래서 하는 거냐? 난 못하겠다. 아무도 지목 안 해. 나도 죽고 내 다른 사람 다 죽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제 논술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를 출제하고 서울대학교가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어떤 논평을 냈냐면 이런 논평을 했어요. 왜 학생들은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설마 20년 동안 공부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타이타닉에 너 타고 있는데 침몰 직전이다? 너 어떤 선택할래? 이거 물어봤겠냐?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고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 취지는 너희들이 이미 배운 것들이다. 고등과정에서 너희들이 여러 과목에서 숙제했던 것들이다. 오늘날 논술을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건 국어, 탐구, 여러 과목들 다 섞어가지고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떤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이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사고 과정을 안 하고 오로지 누굴 선택하지? 그래서 어떻게 그럴듯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게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자신을 지목한다는 이 답변은 참 착한 수험생인 거 알겠다. 근데 우리는 착한 수험생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다. 사고 과정을 평가해 보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실제 응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던 자신을 지목했던 이 답변에 대다수 학생을 불합격시켰다. 이거 보세요. 이제 학생들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출제 의도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서 배워요. 자, 타이타닉호라는 이 배를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사회 구성원의 희생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바뀌어요. 다시 한번 타이타닉을 하나의 사회로 보고 그 배에 탄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타이타닉호에서 누구 지목할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특정 사회 구성원의 희생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바뀌고요. 이 주제의식은 굉장히 많은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고요. 쉽게 탐구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1장에 개인과 사회의 충돌 문제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의견이 나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명권이라는 건 천부적이다.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 이익이더라도 때문에 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 구성원의 희생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사고를 먼저 하고 이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던가 아니면 개인의 생명권이라는 것은 존엄하고 지켜져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개인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사회를 이루고 있고 국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사회 질서나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하고 다시 이걸로 적용을 해서 이 경우는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너무나 큰 가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정 개인의 희생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 희생되는 게 타당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희생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 사고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수험생 대다수가 그 사고 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교과형 논술이에요. 이게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신축면접 문제도 나왔잖아요. 만약에 논술로 이 주제를 다뤘다면요. 여기에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힌트 글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물론 그 글은 쉽지 않아요. 처음에 툭 읽었을 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훈련을 하면
이 글의 내용이 결국 이 주제에서 이렇게 해석돼서 이런 논리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훈련 과정을 하는 게 이제 논술이에요. 물론 그걸 글로 써내야 됩니다. 이건 글쓰기 훈련도 하겠죠. 이게 좀 상징적인 문제인데 그 수험생 전체에서 그 서울대가 딱 한 명에게 만점을 줬대요. 그 해에 면접 만점 딱 한 명에게 줬는데 한 남학생이었대요. 한 남학생이었고 제가 그 남학생이 했던 답변을 최대한 복원해 볼게요. 물론 현장에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저도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 한 남학생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대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자기가 만약에 신에게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나는 배에 탄 사람 모두를 갑판하고 불러서 그들 모두 앞에서 내가 신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한 400명 정도 되는 그 배 승객 중에서 누군가 자발적 희생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이 왜 자발적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배에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목숨 희생해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지키는 거 왜 하나 하는 게 분명히 굉장히 많은 자발적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다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질문을 다시 했대요.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런 제안을 그걸 알렸는데 단 한 명의 자발적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얘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이씨, 자꾸 적당히 해야지 이러고 질문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남학생이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만점이 지금까지 지금 했던 이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답변에 교수님들이 만점을 줬대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심플해요. 길을 가다가 우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아이가 빠져있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 아이를 구하는데 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맹자는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봐요. 교과에서. 즉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눈으로 봤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합니다. 즉 한 인간이 한 사회 속에서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맹자의 측은지심을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자발적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의 위기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을 그냥 외면한다면 그 배에는 단 한 명의 인간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그들을 구해줘야 됩니까?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논리구조인데 이게 답변의 논리구조예요. 이 학생은 딱 그 두 개를 내용을 가지고 논리를 만든 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내용 하나랑 개인과 사회 관계라는 내용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논리를 짰죠. 이 문제가 논술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제가 논술로 나오면 논술은 글을 준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외치면 가글에는요
타이타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나그네는요, 측은지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절대 글을 쉽게 주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글을 읽었을 때 측은지심이라는 용어가 절대 그냥 나오진 않아요. 읽었을 때 이게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의 개념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해야 돼요. 나그네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어떤 글이 나올 거예요. 혹은 소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문학작품이든 설명문이든 개인과 사회의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어떤 글을 주는데 역시 그냥 딱 읽었을 때 바로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개인과 사회를 쉽게 설명하는 형태의 글은 잘 주지 않아요.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줘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배치해 주놓고 가의 문제 상황을 나다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데 이거를 천자 써라. 이게 논술 문제예요. 논술은 글을 줘놓고 학생이 정확하게만 독해를 했다면 아까 지금 만점 답변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답변으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신측 면접 가지고 우리 사고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논술을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글이 들어오잖아요. 그 글이 쉽고 정확하게 쉽게 쭉 읽히는 형태로 주질 않아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파악하기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논술에서 중요한 게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 추론하는 거. 그래서 해석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장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논리성과 사고 능력이 결합돼요. 이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개의 글들을 연결해가지고 사고를 하죠. 국어 문제는 우리가 수능에서 국어 문제, 그게 문학이든 독서 지문이든 국어 문제는요 주로 요것만 판단해요. 글 하나 주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런데 논술은 당연히 독해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을 여러 개 줘요. 그리고 그 글들을 문제에 맞게끔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논리를 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역상 잘 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가 자체가 그 국어 객관식 문제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국어 문제랑 큰 차이고요. 거기다가 그걸 매끄럽게 문장으로 주관식으로 글을 써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본으로 이게 깔려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때문에 논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교과의 논술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과목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 주제가 사회문화에서 그냥 나오는 주제라고 했죠? 그럼 이건 탐구 과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글들을 주죠? 그 글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따라서 국어 능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수능의 모의고사에 국어 성적이나 사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논술도 조금 잘 쓸 여지가 있지만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어가 항상 1등급이야. 근데 글 쓰는 거 보면은 와 이건 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쓰는 경우도 꽤 있고요. 논술 글 쓴 거 보면 전교 1등이에요.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제일 당황스러운데
너무 깔끔하게 논리도 잘 구사하고 잘 써. 그래서 놀러가 첨삭할 때 너 국어 잘하지? 여기 물어보면 3등급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그게 부딪히 않는 상태 생겨나.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 상관성이 있어요. 국어나 사탐 능력의 상관성이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이고요. 수험생들이 이제 논술을 한다는 건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연습. 자, 제가 이제 학생들이 논술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학부모도 궁금해하고 학생들도 처음 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맛보기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게 논술 문제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해하셨다면, 자, 나눠드린 자료에서 한 페이지를 탁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첫 번째는 3페이지 양가로 1번에 나왔지만 논술 해야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요즘 입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내신이 좋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 친구의 주전략은 내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신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이제 내신 괜찮은데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능 최저가 걸려있네? 그럼 그 친구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해야 돼요. 또 다른 케이스, 어떤 친구는 내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내신으로 교과나 학종을 쓰면 내가 원하는 대학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게끔 좋은 데 못 가요. 원하는 데는. 근데 정시는 조금만 하면 그래도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내신은 버리고 정시에 파켓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논술 전형은 다 아시겠지만 수능과 정시 전형이 있고 수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의 큰 축이 3개인데 3개가 첫 번째가 교과, 요거는 100% 내신으로만 가죠. 100%. 두 번째 학종, 얘는 내신과 비교과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술이에요. 논술은 수시 전형의 한 일환이에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와 수시도 학생들이 선택해가지고 전략을 짜잖아요. 논술도 모든 친구가 다 아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3을 두는 학부모님들이라는 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에 내 애가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해야 되는 상황인지, 수험생이라면 스스로가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지금 판단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다시 제시해 드릴 건데요. 논술은요, 이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적이에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이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신대를 가지고 교과 전형이나 그 내신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개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학종보다 교과가 더 중요해요. 100% 내신만 보고 있는 내신 플러스 비교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학종도 압도적인 영향력은 내신이에요. 비교과가 아니고. 이 두 전형으로 내신, 자기가 갖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있죠? 그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윗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논술전형. 물론 이걸로 내신을 더 올려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내신을 더 올려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 전략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이 지금 산출이 됐죠.
그러면 반영되는 내신이 이제 남은 게 3학년 1학기 거밖에 안 나와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서 평균 내신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벌써 2년치 내신이 누적 합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에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쫙 올려서 내가 부족한 내신 극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이걸 써줘야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내신대로 만약에 교과나 학종 지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대학을 만족한다면 굳이 논술 안 해도 되죠. 만약 근데 그 대학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수시에서 논술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논술을 지원하는 건데, 그럼 이 기준점을 아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내신 다 똑같아요. 내신 다 똑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도 알고 학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고교에 따라 달리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신 3.0이더라도 일반고 3.0과 특목고 3.0은 달리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반고 3.0이면 이거 절대 못 쓰는데 특목고 3.0은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종 때문에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일반과 자사고 특목고가 좁혀졌어요. 얼마나 좁혀졌냐면 이 교과는 똑같습니다. 교과는 상관없는데 학종 때문에 생겨나는데, 제가 그 두 번째 페이지에요. 제 그 동력을 보는 글을 써놨는데 표지 바로 뒤에 학교 출간 경력을 좀 써놨을 거예요. 좀 써놨죠. 제가 이제 학교 수업 안 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올해도 근처에 있는 학교 수업 하나 원장님 하라고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 전국의 주요 외고랑 자사고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는 예전에 10년 전에는 어떤 학교, 여기 이 노원 지역에서 제가 했던 학교가 대진고라고 나왔어요. 대진고에서는 3, 4년 했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외고 수업을 대부분 다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한영외고나 명도외고 이런 데는 한 6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10년 전 명동외고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명동외고가 올해 입시 실적이 서울대 수시로 22명이 더 붙었어요. 딱 그 정도 라인에서 항상 붙는 외고예요. 그래서 서울시내 외고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외고는 대원외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위권을 형성하는 게 20-30명 서울대 정도 붙는 외고가 한영외고, 명동외고, 대일외고 3개예요. 이 3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명도외고에서 10년 전입니다. 논술을 가르쳤겠죠. 그때만 해도 외고생들은요, 아마 전교생의 한 3분의 2가 논술을 해요. 논술이 지금보다 모집 정원도 4배 정도 많았고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교생의 한 3분의 2는 대부분 논술을 하는데, 논술 강사들은 논술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수시의 한 방법이죠.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비교해야 돼요. 비교를 해줘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얘는 답이 없어, 무조건 6논술 가야 돼. 어떤 친구는 얘는 논술할 필요가 없어, 학종이나 교과 가는 게 훨씬 유리해. 어떤 친구는 얘 섞어야 돼. 학종이나 교과랑 논술을 섞어가지고 지원해야 돼. 이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종 얘기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교과는 쉬워요. 교과는 그냥 그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입시 데이터 확인해서 작년에 2등급까지 붙었네? 그걸 뭐 판단 가능해요. 학종 그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 명도교과에서 논술을 가르칠 때 보세요. 내신이 6.5였어요. 외고에는 이런 친구 많아요. 내신 6.5를 뜨는 친구들. 그럼 이 친구들이 논술을 한단 말이에요. 6.5가 논술 가능합니까? 네, 많이 붙어요. 가능해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내신이 반영되긴 하는데 저 6.5 정도 논술로 다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대학때 설정을 해놨어요. 6.5가 논술을 해요. 근데 얘 논술시키기 전에 제가 뭐부터 얘기하냐면 학종 좀 쓰자 먼저 얘기해줘. 오디오 중대 쓰자. 이거 하고 중대 쓰거든. 그럼 쓰죠? 쓴 친구들 중에서 한 60, 70% 정도 붙어.
이 10년 전이야. 서울에 있는 외부에서 6.5 정도 내신 뜨면요, 그냥 중대 써서 한 6, 70% 정도 붙어요. 특목고 프리미엄. 특목고 프리미엄. 그게 존재했었죠. 근데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학종의 공정성 논의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이 명도외부에서 어떤 친구 대신 6.5 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중대 쓰겠습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 거품으로 쓰러지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5, 5.5는 택도 없어. 4.5는 합격 가능성 많이 낮아. 이게 3점대 후반까지 쓰기 시작해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보다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내신이 예전에는 템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2등급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2등급 이상. 그래서 일반과 자사 특목고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반과 자사 특목고가 이제 붙는 내신대가 좀 다르긴 한데 예전만큼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에요.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자, 상향 지원 전략일 때 수시에서 어떤 판단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 일반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고 기준으로 할게요. 외고는 이것보다 좀 높아요. 자사고 외고는 좀 높은 편입니다. 자사고는요, 또 선별해야 됩니다. 외고도 좀 선별해야 돼요. 근처에 있는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입시 실적 자체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명덕이나 한영처럼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아요. 대학책에서.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몇몇 자사고 중에서도 거의 평가가 일반고랑 똑같은 대학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저같이 이제 외부 사교육 업체들은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쪽은 다 아는데,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는요, 학교 찾아가서 선배들 3년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해도 금방 알아요. 이제 상황이 올라가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걸 참고 자료로 판단해요. 그래서 얘가 이 내신대로 이걸 쓰겠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배 데이터 확인합니다. 평균적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종은 학교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릴 때는 평균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반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에 내신 2.5를 가지고 있어요. 내신 2.5를 가지고 있으면 이 2.5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를 쓸 때 기준 대학이 어디냐면 그게 국민대 순실대. 이게 국민대 순실대입니다. 즉 어떤 일반고 학생이 국민대 순실대학 학종으로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부를 봐요. 생기부를 봐서 비교과 스펙이 좋네? 그럼 2.5도 좀 낮죠? 그래서 지원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교과 스펙이 안 좋죠? 그럼 2.5 갖고 뚝 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신 더 올려. 아니면 학종 쓰지 마.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점이 2.5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멘붕에 빠져요. 상황이 올라가 상당하면. 왜냐면 자기보다 내신을 2.5 맞는다는 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2.5 가지고 이게 합격 가능이 아니라 지원 가능이에요. 지원 가능. 2.5 하면 이거 쓰면 무조건 붙는다가 아니라 지원 가능이 국민대 순실대학에 뜨면 학생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죠. 요 근처에 뭐 자사고 학생이었는데 성북이었구나. 자사고 학생이었는데 걔 자사고예요. 내신 2.7이었어요. 자사고에서 2.7이면 잘한 거죠. 얘는 당연히 학종을 쓸 때 마지노선을 경희대로 잡았어요. 경희대 밑은 안 쓴다. 나는 경희대가 최하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첫 상담을 6월에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시니까 순차적으로 상담하면 늘릴 수 있잖아요. 6월에 첫 상담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저 마지노선을 경희대 쓰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웃으면서 야, 네 대신으로 우리 학교에서 경희대 붙은 사람이 없어 하면서 경희대가 누굴 어느 정도 내신대가 붙었는지 애한테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애가 충격을 먹고 자사고에 2.7인데 경희대를 못 쓴다고? 이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논술 사용지원 전략이라고 했죠. 내신 2.5 좋은 겁니다. 근데 학종과는 이선에서부터 고민하게 되죠. 어떤 학생이 나 괜찮아. 만족해서 다닐 거야. 그럼 학종 가는 거예요. 근데 나 싫어. 나 조금 더 도전할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해요. 그 다른 전략은
수능 정시를 올리거나 수시는 다 논술을 돌리거나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하는 이게 그래서 기준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정시 기준점도 말씀드릴게요. 정시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기준점 잡아드리면 국, 수, 영, 탐구 1이 있고 탐구 2가 있죠. 여기서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점 한 사람 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일정 정도만 받는다고 치고 얘 빼버리고 국수, 탐구 두 과목을 가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표점이 중요한데 표점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여기 2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이 나왔어요. 여기 1이 나왔어요. 맞죠? 여기 2 정도가 떴어요. 2, 3, 1, 2. 요거를 평균을 내면 요게 평균 한 2등급 그래서 2.5등급 사이 정도 떠요. 평균을 내면은 한국 과목의 영향이 좀 더 낮아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 정도 평균 2등급에서 2.5등급 뜨면 요게 여기 얘기했던 국민대, 숭실대, 상위권 학과 절대 우승, 중위권 이하과를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점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애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네? 그럼 그 정도 나왔을 때 어디 정도 갈 수 있네? 라고 보고 그것보다 높게 목표로 준비를 할 거면 수능 점수 더 올리는 전략, 그 정시 전략이죠? 수시는 내신이 안 좋다면 그냥 다 논술로 돌리셔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내 애가 논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변수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요것보다 요거예요. 정시에서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 3년 전부터 지금 수능이 바뀌어서 보니까 통합 수능을 시행을 하잖아요. 3년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보니까 통합 수능을 시행하면서 이과생들이 정시 문과 정원으로 침공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죠. 제한을 안 둬서 그래요. 근데 이 문과생들은 이과과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과과를 쓰려고 하면 미적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탐구 과목에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이과생들이 문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통합교과형 수능, 통합교과는 보니까 통합 수능 시행하기 3년 됐는데 시행한 지 그 직전부터 저 같은 사교육 강사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시행하면 문과 망한다. 근데 정부에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작년 한 5, 6월에도 아마 언론에서 다 발표가 됐는데 대교협에서 발표를 해주고 각 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줬어요. 어떤 발표를 해줬냐면 스카이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만 이라고 얘네가 있다면 뒤에 줄이 다 똑같아요. 줄이 다 똑같은데 스카이에서 정시에서 문과 전체 정원 있죠? 문과 전체 정원에서 이과생들이 교차로 합격한 비율이 몇 프로냐? 정시 문과 전체 정원에서 그게 80%. 즉 정시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정액과가 있는데 그럼 연세대학교 정액과에 정시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원의 80%를 이과생이 들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과생은 정시 정원에서 20%만 차지합니다. 이게 올해는 그러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 문과 침공이라는 게 뭐라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는 평균 2등급에서 2.5등급이면 국민대 숭실대를 쓸 수 있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점점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과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점점 돼요. 그래서 작년이었군요. 작년에도 한 여학생한테 재작년이었습니다. 올해 정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재작년에 한 여학생한테 야, 이 정도면 국민대 쓸 수 있어. 자신감 있게 그냥 정시 써. 라고 했는데 진학사 데이터에서도 합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진학사도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진학사도 누적 데이터가 없어요. 진학사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누적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내주는 건데
문이과 통합수능을 시행한 지 지금 데이터는 2년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수능 이전의 데이터는 진학사를 믿을만 했는데 지금은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고 누적 평균 데이터가 없어요. 얘도 진학사 딱 보니까 국민대 합격 가능성 굉장히 높게 떴거든요. 바로 지원했는데 줄줄이 다 미끄러져가지고 결국 대학을 어디 갔냐면 성결대로 갔어요. 국민대 제가 합격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거의 성결대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되면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쉽게 말해서 문과 학생이 정시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대학과 과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논술 말고 이투스에서 국어도 가르치는데 국어는 이과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르쳤던 제자 중에 수능을 딱 봤는데 건국대학교 공대 정도를 지원 가능한 성적대가 나왔거든요. 이과생들이 다 알아요. 교차 지원하면 대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표절 자체가 차이 나서 그래요. 얘가 고민도 안 하고 건대 공대 정도를 지원 가능한 점수대를 받아놓고 바로 연세대학교 철학과로 교차 지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최초합했어요.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과생들이 문과과로 이렇게 정시에서 교차 지원하잖아요. 교차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는 수학을 쓰는 과예요. 그 수학을 쓰는 과가 주로 뭐겠어요? 경영, 경제 같은 상경계열. 이게 평균이에요. 80%가 평균이라는 건 정시 정원에서 상경계 지원 있잖아요. 상경계는 이과가 좀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이것도 사례로 가르쳤던 여학생이 고등학교 전교 2등이었어요. 그리고 학종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내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불러서 후배들한테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거 좋고 멘토처럼 좋은 얘기 좀 하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본인이 와서 해주겠다고. 그 얘가 와가지고는 애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녀봤는데 그동안 내 동기 중에서 정시로 우리 과를 들어온 문과생은 한 명도 못 봤다. 우리 과 다니는 문과생은 자기처럼 전교권에 내신을 갖고 있어서 학생 종합전형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논술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이과생이었다. 다 정시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 과 들어오고 싶어? 연대 경영 다니고 싶어? 수능으로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내신 전교 1, 2등 만들거나 아니면 논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끄집어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애들이 수능 의욕 좀 주라고 불러냈더니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정시에서 이렇게 막 친구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는 뭐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고 학종은 이게 비교과 스펙이 들어가잖아요. 이과생들이 함부로 문과과 친구 못해요. 못하고요. 논술도 이과생들이 문과과 친구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과생들이 글쓰기 연습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인문계 논술에서 수학 문제를 내는 8개 대학이 있는데 이과생들이 문과 논술을 처음으로 탁 침공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이과생들이 못하는 게 걔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한 8개 수학 문제를 내는 대학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수학 문제도 모든 과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상경계열만 수학 문제를 내요. 근데 영문학과 정예과에는 수학 문제 안 내는데 상경계열만 수학 문제를 내는데 이과생들은 수학 문제가 좀 푸는 게 편하니까 문과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수학 문제를 내는 인문 논술을 보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인문 논술에서 수학 문제를 내는 그 일부 대학도요. 가장 압도적 비율로 많이 내는 영역이 확통이에요. 근데 이과생들은 확통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다 미적 선택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침공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그나마 이거는 이과생들 침공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만약에 정시로 지원했을 때, 내 아이가 학종에 교과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보다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논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로 그냥 이게 케바케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디테일한 상담 저랑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신 3.2예요. 3.2고요. 모의고사가 국, 수, 영, 한국 1, 2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자, 내신은 3점인데 얘가 4, 5, 2, 4, 4 떴다고 쳐요.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 한번 평균 내보세요. 평균 내면 거의 4 정도 뜨죠. 그쵸? 요 수능 모의고사 평균 4 떠요. 내신 얼마죠? 3점이죠. 이러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좋은 대학. 훨씬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 정시 가면 안 돼요. 정시까지 가는 순간 망합니다. 물론 3학년 올라가서 드라마틱하게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고3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학원 엘리베이터에 이 N수생들 수능 성적 향상도 붙여놨을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오른 친구들 있죠? 걔들이 1년 동안 수능만 했어요. 고3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워낙 할 게 많아서.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수능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럼 얘는 어떤 판단해야 되냐? 야, 넌 정시 못 가. 정시 가면 망해. 넌 어떻게든 수시로 끝내야 돼. 그럼 3.2 살려야 돼. 그럼 3점이 살린다는 건 교과나 학종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죠. 근데 3점이 가지고 교과를 쓰려고 그러면 대학이 현격하게 낮아져요. 교과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신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지방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요, 문과 전교 1등은요, 그냥 내신 1.0 아니면 1.023 이렇게 떠요. 부지기수예요. 근데 모의고사 등급 보면 다 5, 6으로 깔아요. 수능 모의고사는 5, 6인데 내신 전부 1점대 초반, 극초반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죠, 교과는. 기본적으로 1로 가야 돼요, 학종은. 그럼 3.2 정도 내신을 가지고 학종을 쓴다. 일반고 기준으로 다행생활 상담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때 요 라인이 경기대. 요 라인. 여기 한번 지원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천대도 안 됩니다. 3.2가.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난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나는 학종으로 가.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라인이 경기대네. 너무 억울해.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고민하냐? 제가 조언도 어떻게 하냐? 야, 너는 일단 학종 써야 돼. 정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경기대 라인에 최소 2-3개 써. 제가 최소 2-3개 씁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 60-70% 이상 되는 학종 아무리 못 써도 2개 써야 돼. 이런 친구는 그래서 학종을 2-3개, 한 3개로 유도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있죠? 논술은 뭐다? 상향 지원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논술은 그 경기대보다 윗대학으로 논술 3개 써.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지원 전략을 펴는 거고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내신 2.1이에요. 좋죠? 너무 제 성적대가 좋은 친구들만 얘기하는데 모의고사가 이거 어제 상담했던 거거든요. 내신이 2.1이고요. 어제 보니까 국수형 탐구가 어제 저희 학원에 윈터를 지금 진행하는데 학생이 윈터 첫 수업 때 저한테 질문이 딱 찾아왔는데 저는 무조건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야지 정확한 상담이 나옵니다. 일반고 내신 2.1이고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줬어요.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물론 3학년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서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학생들이 좋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3학년 올라가서 재수생다 더 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임이랑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하는지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제대로 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데 너 생기부 스펙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세팅의 얘기가 안 좋았대요. 저는 이제 보지 않았지만 교과 가라. 교과 가라고 얘기했어요. 교과는 어디 가냐? 2점을 내신가 꼭 교과 가려면요. 국순세단 라인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국순세단 라인을 사양하고 생각해서 밑에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네가 상하 1학기 때 내신 조금 더 올려서 평균을 2.1이 아니라 1.9 이렇게 만들면 조금 나은 데 쓸 수 있다. 제가 막 거품을 2등급을 확보한 내신이 이건데 국순세단 라인에 교과를 쓰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걔가 국순세단 라인에 교과 쓸 거 도대체 이렇게 왜 했습니까? 그죠? 막 뜯어말려서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상황이 올라가서 수능 성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걸 쌤도 아는데 이미 2학년 때 이 정도가 나왔다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재수행도 더는 거 쫄지 마. 1년 더 했다고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수능해. 그럼 2.1 갖고 네가 지금 생기부를 내가 안 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생기부 스펙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면 뭔가 생기부가 그렇게 잘 갖춰지진 않았다는 얘기겠죠? 설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내신 2.1 갖고 네가 쓸 수 있는 학종 라인은 외대 요 라인들을 쓸 수 있어요. 써보수 있는데 가능성과 또 장담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 좀 스펙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 내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도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시에서 학종을 쓸 수도 있고 논술을 쓸 수도 있고 얘가 논술 수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학년 올라가서도 모의고사가 2등급이 유지되면 나는 절대 학종 못 쓰게 할 거야. 네가 쓰는 학종은 네 모의고사로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무조건 낫거든. 2.1 가지고 4대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넌 지금 2등급이면 현재 2등급이면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관학도 그냥 들어가. 아주 운 좋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외대 학종 같은 것들이 왜 고민해? 이게 유지되면 난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하냐? 그럼 너는 심플해. 이거 유지해? 그럼 나는 논술은 너는 극상위 4개만 쓰라고. 연, 고, 성, 서 4개만 써놓고 만약에 수능 성적이 성서 이상으로 나오는 성적이 나와? 시험장 안 들어. 연고도만 생각하면 되겠어. 물론 쓸 때는 6개 다 지원시켜요. 중앙대 2대까지 다 지원시켜요.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이게 현격하게 떨어져 3학년 올라가가지고 2학년 때 있는 걸 유지가 됐는데 만약에 다 이게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이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 학종 써. 이걸로 외대 때려주기도 못 가. 학종 써. 그럼 얘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학종 3개랑 논술 3개 써.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쓸 건지 6월 평가원하고 1학기 내신까지 확인하면서 전략을 짜주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논술을 걸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제 조금 더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지 어머님들이 판단이 쉬워요. 이번에 내신이 6.4라고 칩시다. 내신이 6.4예요. 학종 안 되죠? 교과 안 되죠? 얘는 수시에서 빼박 논술밖에 없어요.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6.4, 5점 후반 학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지방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죠. 그러면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노리려면 얘는 그냥 논술이에요. 내신 6.4로 논술로 붙을 수 있으니까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위주로 전략하지 않아요. 학종에 아예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논술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여름방학 때 담임 선생님하고 첫 상담하고 그때 하거든요. 그럼 그때 벌써 7, 8월인데 수능 3개월 남겨놓고 논술 시작하면요 진짜 부담감 커져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 대체로 고통스러워. 한 2달 정도 너무 낯설어서 힘들거든요. 그거를 7, 8월에 경험한다? 아, 저는 수능도 망치고 논술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늦게 시작해서 붙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올해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하고 붙는 애들, 늦게 시작해서. 그런 애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국어 독해력, 제가 아까 말한 독해력, 사고 능력이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문장 표현력이 좋아요.
쓰기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갖춰진 애들은 좀 늦게 시작해도 붙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늦게 하면 이게 다 아수라장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논술을 하면 할수록 늘어요. 조금씩 느는 게 계속 보이는데 예컨대 8월이나 9월에 시작했다고 쳐요. 좀 늘겠죠? 근데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얘가 합격권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 늘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얘는 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내신이 얘기가 나와서 내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논술에서 내신이 반영이 돼요. 안 되는 대학도 있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자료의 3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2025학년도 지역별 인문계열 논술단원 실시 대학이라고 했죠? 그쵸? 표로 나와 있어요. 표에 보면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논술 전형 전형 논술 반영 비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그룹이 논술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내신을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든 내신 9등급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신이 현격하게 낮은 친구들은 이 대학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룹에 내신 10% 반영된 대학 있죠? 이 대학도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렇게 내신이 아예 반영이 안 되거나 내신의 영향이 현격하게 낮은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내신이 낮은 친구들은 고려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판단하는 거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퍼센테이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예컨대 내신 반영 비율이 10%라고 하더라도요. 실제 대학에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고 낮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알기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경험치 있는 강사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원서 쓸 때 개별적으로 저한테 상담하고 나서 원서 써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요. 학생 내신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구분 안 합니다. 논술에서는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내신 다 똑같아요. 구분 없이 5등급 때까지 5등급 때까지라는 건 5.9까지 말하는 겁니다. 5.9까지는요. 대체로 쓰고 싶은 대학 다 써도 돼요. 내신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게 논술 점수를 극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5등급 때까지는요. 논술 연습만 시켜놓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쓰고 싶은데 그냥 너 쓰고 싶은데 써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내신이요. 6등급 이하로 떨어지죠. 이러면은 못 쓰는 대학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6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 반영이 현격히 낮거나 내신이 아예 반영 안 되는 대학을 요즘은 써줘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제 다시 3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판단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논술 합격 가능성인데요. 이 논술 합격 가능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경쟁률과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경쟁률 영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 입시 제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논술 경쟁률입니다. 지금 정시 전형이 얼마 전에 어제 마감됐나 그랬죠? 정시 평균 경쟁률이 보통 3에서 4, 5대1 사이 정도 떠요. 정시 평균 경쟁률 3에서 5대1 뜨고요. 교과전형 평균 경쟁률이 한 5대1 내외 정도 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5에서 심하면 15대1 내외에서 떠요.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대략 50대1 정도 떠요. 50대1 정도 떠서 제일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이 한 10몇 대 1,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은 250개 정도 됩니다.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이 근처에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대략 100대 1 정도 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략 40대에서 50대 정도 떠요. 성균관대학교 대략 70에서 80대 정도 떠요.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이게 붙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모집 정원은 계속 줄었어요. 모집 정원은 계속 줄여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그 인서울 15개 대학 주요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에다가 몇 년 전에 정시 정원을 40% 확보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걸 요구하면서 그 대학들이 그 정원을 어디서 확보했냐면 논술 정원을 줄여가지고 정시 정원을 붙였어요. 이 교육감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붙이면서 논술 정원이 축소가 된 거고 동시에 특기자 정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원 다 정시를 붙여버렸어요. 특히 그 주요 15개 대학이 심합니다. 나머지 대학은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 대학도 있는데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쪽 경희대 라인들이 모집 정원을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로 줄였어요. 3분의 1이 됐어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래서 예전보다도 붙기가 힘들어졌어요. 모집 정원 자체가. 게다가 문과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좀 더 힘드냐면 문과 참 대학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드냐면 대학의 모집 정원이요. 이과가 문과보다 대략 2.5배 나와요. 2.5배 정도. 모집 정원 자체가. 근데 문이과 수험생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도 이과의 합격률이 문과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집 정원 자체가 2배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과 참 들어가기 힘들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면 문과가 참 들어가기 힘들죠. 문과가 참 답답한 면이 좀 있는데 평균 경쟁률은 50대 정도가 뜨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허수가 많아요. 논술 전형. 어떤 애들 많냐면 하나도 연습 안 하고 수시에서 쓸 게 없잖아요. 논술 다 써요. 논술 써놓고 전날 며칠 정도 이렇게 쓱 훑어보면 시험장 들어가요. 그냥 붙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경험적 데이터인데요. 10명 가르치죠. 10명 가르치면요. 논술은요. 평균 2명 합격. 10명을 가르쳤을 때 평균 2명 합격하는 게 논술 전형인데 여기서 이 2명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많은 학생들 중에 대략 5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이건 평균 데이터예요. 원래는 고3 학생들은 50% 좀 넘어야 60% 가까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논술은 기본적으로 사형제가 되니까 제가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나 비슷한 대학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 밑대 학서 만약 그 비슷한 대학 쓸 거면 수능 공부나 내신 더 해.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도 가르쳤던 학생들은 50% 정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플러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 나머지 50%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되죠? 5명 정도는 여기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 수능 최저 되는 5명 중에 2명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10명 중에 2명인데요. 수능 최저문제에 생기는 애들 걸러내고 나면 5명 중에서 그래도 2명은 붙어요. 그러면 왜 5명 중에서 2명밖에 못 붙느냐? 그건 심플합니다. 논술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는 붙을 거야, 너는 떨어질 거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1년에 제가 강북 청설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투스의 강남 하이퍼 문어, 강남 하이퍼 목동관, 그다음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여기까지 총 4개 지원해서 강의하고 외부 수업도 한 2개 정도 하거든요. 그럼 1년에 가르치는 논술 강사 학생들이 수백 명이죠.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매년 제가 비슷한데 한두 명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 무조건 붙어. 너 논술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은 거의 백박으로 붙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해석력하고 문장 표현력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논술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안 생겨요.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요. 논술은 합격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영역인데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합격 가능이 아니라 경쟁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애들과 경쟁해볼 만한 수준이다라는 이 선을 잡아두면 처음에 가르칠 때 애들 다 여기 있어요.
그럼 계속 조금씩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제 역할인데, 그럼 여기 올라간 애들 중에서 경쟁을 하죠. 그 애들 다 붙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누군가가 붙어요. 그럼 또 누군가 떨어지죠. 경쟁 가능하다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럼 왜 떨어지냐? 이 몇 가지 변수 때문에 그런데, 수능은 국어 문제 하나만 해도 45문제예요. 근데 한 문제 미끄러져도 다른 문제 잘 풀면 1등급 나오잖아요. 논술은요, 적게 내는 대학은 한 문제래요. 많이 내는 대학은 네 문제래요. 평균적으로 대학들이 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내거든요. 한 번 삐끄덕하잖아요? 그럼 전체 그냥 다 날라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시험장 딱 들어갔더니 그날 컨디션도 영향을 받고 또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좀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때 이 변수가 너무 커요. 두 번째는 주관식 답안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대학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채점하려고 정책들을 막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답안이 있는데 A 강사는 잘 썼다. 좋은 답안이다. B 강사는 이게 어떻게 잘 쓴 거냐. 이 의견 충돌이 되는 답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채점이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 안에 올라갔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5명 중에 제가 2명, 3명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3명이 이 안에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계속 끌어올려준다고요. 올려주는데 최소한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강사한테 판단하기. 근데 올라가지만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끝나고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다 어느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일부 붙는 경우가 나와요. 운이 좋아서 시험장 들어갔더니 뭔가 딱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서 붙는 경우가 나오는데 붙는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극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5명 중에서 2명 붙는 나머지 3명이 생겨나는 이유가 올라가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아직 거기까지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좀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일찍 시작했는데도 발전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논술 합격 가능성은 평균적으로는 수능 최저를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고려하지 말고는 몇 명 중에 2명 붙는 건데 수능 최저를 고려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했던 친구라면 그래도 5명 중에 2명이 합격자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비하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논술이 합격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상향 지원 전략이니까 정시나 학종 교과로 가르치는 데보다 월등하게 높은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큰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더 잘 나눠드린 자료에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9페이지는요. 제가 강남발 본원하고 강남발 목동가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는 제가 아직 취합을 못해서 합격자 데이터를 올해도 보면 저희 학원에서 인문논술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그 성적대별로 학생들 일부 거의 다 집어넣은 건데 내신 성적이 원래 얼마였고 실제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논술을 어디 정도 합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스펙트럼을 넓게 몇 개를 이렇게 추려놨어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윗방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이 친구가 요 위에 남양주에 있는 자본고 나왔어요. 자본고 나왔는데 그 자본고에서 내신 2등급 중반이에요. 상당히 잘하죠. 그리고 모의고 실제 수능 성적이 평균 2.5등급 나왔죠. 실제 모의고사는요 1.5에서 2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신도 괜찮고 자본고에서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술을요 밑대학만 썼어요. 1년 정도 했는데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대까지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왜? 수능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원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2대도 정시를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의 성적이 나왔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다 지원해놔. 2대까지 썼는데 실제 수능이 2대를 갈 수 없는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미끄러져서.
근데 두루두루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뚜껑 딱 열었더니 두 군데 붙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랑 이화여자대. 이런 친구는 두루두루 잘해요.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거기서 입방수 말고 하나 둘 세 개 내려가면 양빵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빵민.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 남학생이에요. 아까 위에 있는 여학생이고 이 친구는요 여기 나왔어요. 요 근처에 제가 지금 요 근처에 있는 학교만 제가 있는데 서울외고를 나왔어요. 서울외고를 나왔고 내신이 5점대 후반이죠. 그리고 지금 서울외고 5등급 후반 많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수능 성급이 2등급 중반 땄어요. 그러면 얘는 학종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5등급 후반에 서울외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학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6년수를 썼어요. 6년수를 쓰고 수능 성적은 2등급 중반 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2등급 중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다고 했죠? 어디 지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국민대 숭실대를 하는 거. 근데 상위권과 말고 중하위권과 써줘야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얘는 문수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 당연히 상담을 하죠. 자, 어디 쓰고 싶어? 연대 무조건 쓰고 싶대요. 성적이 부족해도 그냥 연대 써보고 싶죠. 그럼 써라. 문수를 가서 많이 써. 아까 윗방수랑 뒤에 양방민 중에서 윗방수가 훨씬 문수를 잘해요. 양방민이나 이 학생은 윗방수에 비해서는 문수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연세를 꼭 쓰고 싶대요. 쓰래. 그러면 보세요. 얘는 어떻게 지원을 짜는 거냐면 지금 정시 가지고 숭실대학교 중하위권학과 정도 지원 가능하죠. 그럼 얘는 스펙트럼을 쭉 넓혀서 어디까지 지원시켰냐면 숭실대 경영학과까지 지원시켰어요. 정시는 숭실대 경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6개를 고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성대 쓰고 싶다고 성대 썼고요. 동국대도 썼던 것 같고요. 나머지 2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준 거예요. 본인이 연대인지 합격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반영 안 하고 완전 논술로만 뽑거든요. 근데 연대는 그래서 로또라고도 하는데 굳이 쓰고 싶다고 쓰라고 했는데 딱 했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지원했던 모든 대학에 예비 번호도 못 받았어요. 논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던 친구가 아니에요. 다 떨어졌어요. 딱 하나 최초하고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 이게 연세대 국문과를 붙었는데 50정원에 3명인 거였는데 그 3명 안에 최초가 붙었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요. 이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논술 전형에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붙으면 여기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술은 1000만 원 넣었어요. 숭실대 문제가 연세대 문제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논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해볼 만한 선까지 올라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쓰고 나와요. 근데 뭐 하나라도 뭔가 삐그덕거리잖아요. 그게 상위권 대학이든 하위권 대학이든 다 날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는 뭔가를 제대로 썼는데 여기 가가지고는 뭔가 다 삐그덕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얘 성향상 이런 거는 이제 지원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 성향상 문장력 자체가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문장력, 남학생들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문장력 자체가 좀 뛰어나지 않으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면 문제를 쉽게 내서 문제가 쉬우면 해석 능력에서 평가를 나는 게 아니라 쓰기 능력에서 평가를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얘는 가급적이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대학.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대학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문제 쉽게 내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 썼던 대학 중에서도 제가 이거 문제가 쉬워요. 쓰지 말자, 너랑 안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본인이 우려서 쓰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안 맞아요. 근데 사고를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생들마다 케바케로 조금 다듬어줘야 돼요. 자, 그 자료를 보시면 요 정도 때 이렇게 듣는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라고 보고요. 댁에 가셔서 한번 더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저 여기 3페이지로 돌아가면 다시 마지막 3번 항목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심플합니다. 논술은 암기 영역이 없어요.
익혀야 되는 모든 내용들은 학교에서 익히는 거예요. 국어 공부 시간이나 스탐 시간에. 논술은 그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사고를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계속 사고력 훈련과 쓰기 훈련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벼락치기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그냥 일주일에 내가 논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냥 꾸준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다고 해서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꾸준히 끌고 나가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럼 어느 정도로 논술에 투자하는 게 제 강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이냐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저희 학원 시간을 기준으로 할게요. 3시간. 이 3시간 안에 쓰기도 하고 설명도 듣고 첨삭도 진행해요. 근데 이 3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3시간 안에 쓰기까지를 해줘야 되는데 다 못 씁니다. 보통 대학들이 논술 시험 시간이 100분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요. 100분짜리 문제 하나 학생들하고 써보라고 하면 6시간, 7시간 걸려요. 펜이 안 나가거든요. 이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다 못 쓴 거 있죠? 그러면 과제를 써오라고요. 그 다음 첨삭하죠? 부족한 부분 지적을 해주죠?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과 부족한 부분 내용 참고해서 다시 한번 써오라고요. 리라이팅 과정인데 이게 글쓰기 실력 올리는데 제일 좋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 제외하고 다 못 쓴 거 과제 외우던가 아니면 썼던 거 다시 한번 완성도 높은 답안으로 리라이팅 하거나 요게 2시간. 그럼 다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학생들한테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고 수업 시간 포함해서 5시간 내에만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줘. 강사 입장에서는 더 할애해주면 좋죠. 그럼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더하면요. 수능 같은 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논술을 처음에 하다 보면 초반에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그 영역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게 사고를 훈련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려요. 그만해. 그래서 수능 망해. 그러니까 수능 공부라는 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끌고 나가. 혹은 내신 공부랑 밸런스를 맞춰서 끌고 나가려면 이 정도가 좋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학생이 난 저는 수능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신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논술 더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더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달 정도 좀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문제가 낯설어서 그래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익숙해지는 순간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펜도 안 나가요. 글이 안 나가는데 2달 지나면 펜이 나가요. 그때부터는 해석의 정확성이나 사고의 깊이 싸움이지 일단 틀리더라도 펜은 나갔는데 처음에 펜도 안 나갑니다. 그 2달 동안의 고통의 과정을 여유가 있는 이 시간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이상적. 그거를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을 하면 수능이 지나치게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크게 3가지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논술과 관련된 정보 자료인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올해 변화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딱 2개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3페이지를 잠깐 펴주시면 작년 논술이나 올해 논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모집정원 차이도 별로 거의 없고요. 다 비슷한데 눈에 띄게 조금 조금 주목해줘야 되는 건 몇몇 대학들이 최저를 좀 더 완화했어요. 이제 문과생들이 최저 맞춤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계속 지금 최저를 완화시켜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논술을 시행하지 않던 몇몇 대학들이 이제 논술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2개입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고요. 하나는 상명대학교. 이 2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3페이지 보면 중간에 고려대학교가 있죠. 이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까지 논술 시행하다가 폐지했어요. 그 논술 정원을 저 학종인원으로 붙였는데 이번 다시 논술을 부활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문과 정원을 많이 뽑아요. 지금 고려대학교가요. 문과 정원이
저는 연세대학교랑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고려대학교 문과정원을 170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연대가요. 오늘 앞에 자료도 있습니다. 연대는 문과정원이 몇 명이냐고 논술정원이 97명. 전 연대 수준으로 고대가 설정할 줄 알았더니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가 인문계 논술을 조금 더 중요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가 되는 건 옆에 최저 기준을 보세요. 33%.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반과는 국, 수, 영, 탐구, 학 이 4개죠. 탐구는 2개 중에서 잘 본 거 가능한 거, 잘 본 거 가능한 거. 4개 중에 4과목 합 8이. 그러니까 이게 떠야 돼요. 이게 떠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의미하겠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도 지금은 최저가 없지만 4년 전까지, 5년 전까지 최저가 있었거든요. 그때 연세대학교 최저가 4합 7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떨어뜨려 준 거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정도는 고대 입장에서 최소 이 정도는 성적 나와야지 우리 대학 시험 볼 수 있지 자존심이니까. 근데 경영학과 보세요. 경영학과 보면 최저가 뭐죠? 내과목 합 5예요. 이 내과목 한 5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게 떠야 돼요. 이게 떠야 돼요. 수학 하나 2 받고 나머지 1 다 받는다. 이게 내과목 합 5잖아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이 체제를 반영하냐면 막 웃으면서 아니 이거면은 정시를 고대 가는 거 아니에요? 고대 경영학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높게 어떻게 설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경영학과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추정은 가능해요. 어떻게 왜 추정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봤죠. 고대 경영을 정시로 볼까요? 100%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고대 상경계열 누가 접식하고 있다고 이과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 등급으로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고대 경영을 가는 거 아니야?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라는 걸 수험생이 모르니까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대는 논술 전형에서 경영학과가 왜 이렇게 등급을 빼놨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이거예요. 고대 경영학과 입장에서도 문과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뽑고 싶은데 얘네들이 정시로 가면 아무도 못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설정해 놓고 그래도 문과생들 중에서 이 정도 나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정시 가면 우리과 못 들어오는데 논술이라도 봐서 우리가 먼저 뽑아줄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대 경영은 2등급이 확보가 되죠? 2등급이 확보가 되면 시험장에서 논술 답안을 환각 상태로 쓰지 않느나 그래도 뽑아주지 않을까? 문과에서 2등급이 나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오면 진짜 환각 상태 아니면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문과에서 수능사수 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무조건 인정한다. 이거는 아주 의도가 보여요. 또 하나는 상명대인데요. 상명대는 왜 주목했냐면 원래 예전에 논술 시행했던 대학인데 거의 한 15년 동안 폐지했다가 갑자기 부활시켰어요. 근데 부활시켰는데 이 상명대 논술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가 일반 논술이 아니라 약술형 논술이에요. 약술형 논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논술이 아니라 국어, 수학, 주관식 문제 푸는 거예요. 국어, 수학, 주관식 문제인데 그 주관식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관식 문제 있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국어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시 하나를 줘놓고 위 시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 하나를 시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주관식 문제 되는 거예요. 가천대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를 내는 건데 이런 걸 약술형 논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약술형 논술을 보는 대학이 가천대, 작년에 산육대가 들어왔어요. 산육대, 그 다음에 수원대, 그 다음에 서경대,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는 흔히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술형 논술이 아니에요. 이 고대 세종은 일반 논술하고 약술형 논술 중간 상태예요.
얘는 세모. 이런 대학들이 약술형 논술을 보거든요, 문과에서. 그러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학 중에서 커트라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학이 어디죠? 가천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을 보는 한 대여섯 개 대학 중에서 가천대를 약술형 논술의 서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년제 남녀공학 인서울 종합대학인 서명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는요, 약술형 논술에서는 예전에 학생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가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가천대, 상명대 두 개를 가지고 끌고 가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얘는 약술형 논술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 이 두 개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뭐냐면 들어본 대학 중에서 4년제 인서울 남녀공학 종합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본 대학 중에 상명대가 딱 거기에 부합하거든요. 오히려 가천대만 해도 지금 경기도에 있잖아요. 얘는 바로 인서울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이게 작년에 삼육대가 들어왔는데 삼육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네임밸류랑 여기 네임밸류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는 조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올해 바뀐 것 중에서 대학 추가된 것 중에 두 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다만 몇몇 대학의 최저는 조금 더 많아지는 정도? 그 정도.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또 이제 필요한 정보들 더 적어놨는데 이 자료 가져가셔서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것들하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학생들한테는 뒤에 합격생 수비나 합격한 친구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낸 것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제 동기부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으로 설명해야 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제도 하나 풀려보고 제가 아까 문제 풀려고 한다고 하니까 옆에 동영 선생님 좋지 않은 생각이야 그랬거든요. 네, 한번 해봤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논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내신과 수능 모의고 성적 가지고의 기준선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수험생 부담을 줄여줘요. 늦게 하면 할수록 부담 계속 늘어납니다. 언젠가 결국엔 하게 된다면 그래야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좀 남아서 질문 받고 갈 테니까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